안녕하십니까. SPNSTV의 정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차움병원 안티에이징 센터장을 역임하시고 연세대 의대 교수 그리고 현재는 웰케어 클리닝에서 한국 기능의학을 선도하고 계신 김경철 선생님을 모셔봤는데요. 무슨 얘기 나눴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들, 똥의 과학 자폐아가 많아진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뜨거운 연장전 영상을 위해서라면 엔젤 투자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PNSTV 정신을 더더욱 서포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개인적으로는 현대인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건강해지는 법을 총정리한 영상이니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럼롤 플리즈. 위고비 아시아 최초 처방. 의료계 선두를 달리는 기능의학의 GOAT 김경철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위고비 아시아 최초 처방이지만 사실은 공식적으로 싹센다라는 처방을 제가 최초로 네. 했던 경험도 있어서 좀 이따가 어떻게 그렇게 최초가 많은지 최초 중에는 이제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 안 좋은 사람 오늘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똥을 이제 건강한 사람의 똥을 그대로 이식한다 해서 FMT라는 게 있어요. 그냥 요즘 최고의 핫한 이슈인데 이제 그런 것도 환자한테 처음으로 처방 이런 식으로 제가 최초로 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검증되지 않는 최초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이식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주사기를 꽂는 건가요? 아, 이게 맞아요.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 대변을 갑자기 쑥 들어와도 될까요? 저를 소개를 못한 것 같은데. 똥 얘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똥 얘기. 네, 오늘 아마 정말 중요한 주제가 똥 얘기, 장 얘기, 뇌 이야기일 텐데 서로 연결되는 주제이긴 한데 분변 이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영어로 FMT, F가 피칼은 분변이라고. 똥이에요. 네네, 그리고 똥. M은 마이크로비타, 그러니까 똥을 이식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똥 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옮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T는 트랜스플란테이션이니까 그냥 이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식할 때 그런 이식을 할 정도로 장내 미생물 얘기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장 안 좋으면 뭐 먹죠? 유산균. 헬리코박터균. 그건 위가 안 좋을 때 먼저 균은 네. 그 위는 네네. 오늘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네. 네. 위를 먼저 좋게 하는 거고 장이 안 좋으면 보통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그러면 유산균 그러면 한 100억 개 정도가 뭐 100억 마리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사람 대변을 이식한다는 얘기는 약 100조 개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어떤 환자를 좋게 하느냐? 물론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장이 유달리 안 좋아서 매일 피똥 사는 사람들이 있죠. 궤양성 대장염이나 정말 설사가 어떻게도 안 낫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도 쓰지만 요즘은 이 건강한 사람 대변 이식은 뇌 환자들, 네. 파킨슨, 치매, ADHD, 자폐 스펙트럼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진전이 돼 있어서 똥을 치료하니까 장을 치료하니까 뇌가 좋아진다 이런 이론이 요즘 장내축 이론이냐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들을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건강한 사람 똥을 먹으면 자폐증이 치료된다. 네. 근데 이거를 먹는 건가요? 아니면 주사를 맞는 건가요? 최근에는 대변을 캡슐로 담아요. 근데 그게 뭔가 좀 정제된 대변인가요? 아니면 대변 그 자체인가요? 대변 건조된 이제 추출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줄기세포 하면은 줄기세포를 주는 것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성분을 주는 것처럼 결국은 핵심을 대변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장내 미생물 총을 주는 거니까 응축해서 세균 100조 개를 캡슐에 담아서 먹는 방식으로 하면 위로 통과시켜서 역시 소장과 위장에 뿌려지고 오겠죠. 네. 그러게 이제 되고. 건강한 사람 대변 이식인데 정말 요즘 핫한 주제고 저도 경험이 한 3, 40 케이스 정도 네. 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김경철 선생님이 네. 그냥 저희가 팟캐스트 게스트로 초청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먼저 환자로 내원을 한 다음에 맞아요. 이제 저 그 똥 검사도 하고 뇌파 검사도 하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아 김경철 선생님이 뭔가 가지고 계신 인사이트가 남다르다라고 느껴가지고 또 준호 씨도 의료 덕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덕후까지는 아닌데 네. 저도 이게 어떤 면에서 나의 건강을 내가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룸이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한의학을 찾다가 결국 한의학으로 되게 많이 빠졌고 그래서 뭔가 왜 현재 지금 의료 시스템이 환자가 가서 자기의 몸에 대해서 더 배울 수가 없는 시스템까지 갔을까? 왜냐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다 똑똑하신 의사분들이실 텐데 전교 1등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거의 전교 1등뿐만 아니라 뭐 전교 1등 가지고 또 의사가 되지 않으니까. 그쵸. 정말 이제 대한민국 천재들이 모이는데 안타깝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왜냐면은 오메가가 말하는 거는 조금 훨씬 다른 좀 더 원초적인 이슈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내주는 거에 굉장히 좋아요. 포커스가 네. 많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기능의학자예요. 기능의학이 좀 소비자 우리 구독자들한테 낯서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기능 이상을 치료하는 거고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 자체를 치료하는데 좀 더 원초적인 관심이 있고 이제 우리 준호님께서 그 경험하셨던 거는 사실은 어른들은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암 환자들도 역시 그런 걸 경험을 해요. 인생 일대에서 가장 위기 순간에도 의사들한테 말을 하려는 순간 벌써 2, 3분 내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한민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K 붙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K 의료 그러면은 엄청 자부심. 왜냐면 지금 상위 1%가 아니죠. 0.1% 대한민국의 똑똑한 아이들이 다 모이는 곳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발전했다라고 스스로 적어도 미국의 테크닉과 우리나라 테크닉이 거의 수준이 비슷한 수준. 수술적 스케줄이나 테크닉이나 아니면은 어떤 처방과 관련된 진단과 관련돼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그래서 K 의료라고 붙이면서 엄청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 의료인들 사이에서 이런 이제 실제 경험한 환자들의 괴리가 엄청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사들은 이렇게 늘 얘기해요. 2, 3분밖에 진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사람이 많아서. 수가 문제, 수가가 적으니까 박리담회로 많이 봐야 되고 또 대학병원에 몰리고 우리나라처럼 툭하면 아프면 쉽게 의료를 접근할 수 있는 정말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그래서 이 의사 인구당 뭐 의사 수는 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의사 수는 부족하지만 실제 진료 횟수는 굉장히 아마 청년들이 거의 병원 가야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쉽게 이제 의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쉽게 의사 특히 전문의를 볼 수 있는 매우 빠르고 국민성답게 맞아요. 쉽게 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이 귀지를 팔어 이비인후과를 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뭐라도 응급실 가도 사실은 좀 황당한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동시에 이거는 약간의 시장 경제가 아니라 정부가 이제 통제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제3자 구조다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또 어떻게 보면 수가가 좀 낮아서 많은 얘기들이 있죠. 뭐 저기 애를 낳는 비용이 뭐 어떤 비용보다 적다 이런 것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봐야 소위 말해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근데 그는 주로 의사들이 자신을 디펜스 하려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 뭐 뒤에 밀려 있는 환자 있는데 어떻게 당신에게만 시간을 쏟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많으면 2, 30분 지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 역시 의사를 한 25년 정도 거의 한 30년 정도 경험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의대생을 만드는 환경, 전문의를 만드는 그런 수련 과정 자체가 너무 큰 어떤 모순에 있어요. 예를 들면 과 있잖아요. 네네네. 과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과 안에서도 과 있는 거 아시죠? 심장만 보는 순환기 내과, 소화기관만 보는 소화기 내과, 네네. 또 호르몬만 보는 내분비 내과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과가 정해져 있고 정신과만 보는 의사들 이게 전문의 우리나라는 특히 전문의가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가 배운 것만 진료를 해요. 근데 아까도 좀 전에 제가 장과 뇌는 하나라고 오늘 계속 얘기할 건데 예를 들면은 내가 소화기 내과예요.
그러면은 환자가 호소하는 다른 증상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진단하고 프로토콜대로 치료하고 이거는 늘 해왔던 거니까 환자가 다른 증상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굳이 다른 거 가세요. 약간 연관성을 캐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군요. 네, 연관성. 네. 그래서 장기 중심으로 치료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같은 내과 선생님들도 아유 나는 소화기 내과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3차 병원, 대학병원으로 올수록 굉장히 한 증상만 파킨슨만 본다든지 피부 질환 중에서도 예를 들면 아토피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근데 사람 몸이라는 것은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보지 않으면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 이 시스템이 이제 가장 크고 분과라고 하는 게 가장 크고요. 하지만은 스페셜리스트 예전에 스페셜리스트 하면은 한 의무를 잘 파고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제너럴 스페셜리스트가 사실은 연결시키고 통합하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새로운 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병원 그러면 병할 때 병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병원 그러면 병을 다루는 어떤 기관에서 병원 그러고 내 앞에 있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의사들은 환자. 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모이는 곳이 병원이다 보니까 질병 중심으로 이렇게 의사들이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 듣는 대부분 사람들이 환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차움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네. 최순실 게이트로도 유명했고요. 차움병원. 네네. 차움병원 하면은 네. 안티에이징 센터의 뭐 일종의 끝판왕이고 이 항노화 쪽의 에르메스 이런 병원에 제가 센터장으로 한 3개월 정도 3년 정도 있었는데 네네. 제가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하면 환자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 환자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다음 고객님 들어오세요. 에르메스인데. 내가 그 비싼 돈 내고 오시는데 라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일단 가불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의료 지식이 어떤 의료 지식의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들이 이렇게 질병 치료에만 이제 자신의 전문적인 것을 쏟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더 큰 거는 우리가 비 온 뒤에 치료하는 게 아니라 비 오기 전에 예측하고 예방하고 그것을 좋은 길로 관리해서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너무 다루기 힘들어해요. 질병이 되면 내가 봐줄게 이거예요. 이거 보니까 뭐 저기 아픈 거 깨병까지는 아니어도 이건 질병 아니니까 참고서 다 그렇게 살아. 아니면 그냥 운동이나 해 이런 식으로 의사들이 덕담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해마다 검진하시죠. 네네. 종합 검진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의무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그래? 국가 검진을 안 하면 사업자가 이제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근로자들을 검진을 시키는 게 이제 전 세계에 없는 장점인데 검진에서 특별히 병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문제는 이 점이에요.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정말 어떤 구조에 완전한 이상이 있어서 병으로 이제 호소하는 그야말로 환자가 있는 반면에 완전 건강한 사람이 두 분 완전 건강하신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애매하죠. 브레인 포그가 심합니다. 네. 저기 증상 혹시 있으세요? 저는 뭐 피부도 가끔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뭐 살도 찔 때도 있고, 맞아요. 네, 뭐 완벽하다고 보기 전혀 어렵죠. 완벽하게 건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없을 거예요. 근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닌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또는 진짜 당연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병원까지 갔는데 진단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이들은. 맞아요. 이유를 잘 모르고 네, 특히 아토피나 이런 것. 네, 아토피도 이게 진단인가? 아토피는 병처럼 느껴지잖아요. 질병명이 있으니까. 근데 아토피나 습진이나 건선이라는 병도 있고 피부병 되게 많거든요. 근데 치료는 늘 똑같아요. 스테로이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토피가 정말 진단명일까? 우리가 이제 의사들은 DSM-4라고 DSM-5라고 하는 진단 기준이 있으면 뭐 증상 기준이든 어떻게 생긴 모양이든 어떤 피 검사에서 뭐 어떤 수치를 넘든 진단을 딱 붙이는 그런 일종의 의사들만의 고유한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러면은 진단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질병이 아닐까? 라는 이렇게 증상들이 예를 들면은 내가 브레인 포그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무슨 과로 가세요? 저요? 뭐 정신과로 가지 않을까요? 정신과로 가면은 정신과의 그 딱 기준에 맞춰서 ADHD 환자. ADHD냐 네.
그러면 ADHD 전문도 하다 보면 ADHD가 되겠죠. 그쵸. 뭐 집중력 떨어집니까? 네. 그리고 좀 정신 사납습니까? 뭐 네. 네. 약간의 산만합니까? 네라고 맞아요, 쓰면 맞아요. 그러면 이제 ADHD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만약에 이 증상을 가지고 브레인포그라는 진단명이 없긴 해요. 내 머리가 늘 맑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신경과 가면은 또 이제 MRI 찍거나 그런 진단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쓱 하면서 그냥 신경과에서 흔히 처방하는 신경 안정제 정도만 줘요. 또는 이걸 가지고 만약에 맞아. 만약에 내가 청소년인데 브레인포그를 호소한다. 내 머리가 맑지 않다. 그럼 정신과는 가기 싫다. 그럼 갈 데가 없어요. 소아과 가면은 아이들 감기 치료만 하고 있는 잔뜩 하는 곳에 내 증상은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지? 내 이거 브레인포그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이제 배 아프면 어디 가죠? 내과. 흔히 말하는 소화기 내과 가서 검사를 배 아프가 너무 계속 아프면은 검사를 하죠. 네네. 예를 들면 위내시경을 힘들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대장내시경까지 했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의사들이 흔히 하는 얘기하러 없으니까 그냥 만성위염이라고 흔히 전국민 약 진단을 하는데 만성위염 정도 치고는 내가 너무 뭐 장이 안 좋거나 소화가 안 돼요. 근데 내시경상에서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초음파나 피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럼 의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신병이다. 정신과 물론 과도한 불안이나 과도한 그런 이제 저희끼리 하는 소마틱 심텀 즉 어떤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는 정신병 질환도 있어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그런 것은 그쵸. 어느 정도 있으나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진짜 배가 아픈 건데 점점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갈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지금처럼 진단 그리고 소화제 다 먹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기능 이상이라고 해요. 질병으로 모아지진 않는데 질병으로 모아지진 않았는데 나는 증상.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한의사한테 가는 거죠. 들어주고 준호 씨처럼. 들어주고 한의원으로. 기가 허하다고 얘기를 해서 공감대를 얻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니까 진짜 공감대를 얻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의사 선생님들을 되게 존경해요. 왜냐하면 인사이트 그런 측면에서 어떤 통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첫 번째 그리고 사람마다 개인화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치료 기능의학이 추구하는 게 통합적으로 보고 동시에 개인화된 치료를 해요. 이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제일 추구하는 진료인데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맥락 있게 말해도 이해해 주세요. 네네네. 오늘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맥락이 굉장히 맥락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통합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제가 금방 여러 장기들이 연결돼 있다. 이 부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좀 뒤로 넘길게요. 네네. 근데 개인화된 치료 이게 이제 현대의학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사상과 정반대가 딱 돼요. 어떻게 돼? 현대의학의 가장 큰 한계점 중에 하나 또는 왜 아까처럼 너무 짧은 진료 뭐 그거는 이제 뭐 수가 체계나 어떤 우리나라 어떤 의료 접근성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해서 어쨌든 너무 의사를 쉽게 보니까 또는 수가가 낮으니까 박리담회 이거 굉장히 단점이에요. 충분히 듣지 않으면 못하니까. 그리고 과가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분리된 것을 넘나들지 못하는 전문 의학 시스템 이거 문제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학문 자체에서 한의사들이 추구하는 개인화된 치료, 사람마다 다르게 하는 치료를 그냥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하나의 그 시스템이 있어요. 영어로 해서 죄송해요. 영어로 EBM. EBM이 에비던스, 증거, 베이스드 기반의 메디슨, 근거 기반 의학, 과학. 네, 근거. 이 근거가 사실은 의사들의 엄청 자부심이에요. 그쵸. 제 사촌 형도 그때 사촌 형이랑 온천 가가지고 제 사촌 형이 의사인데 근데 준호랑 뭐 한의학에 대한 얘기를 엄청 했는데 엄청 뭐라 하죠. 제 사촌 형이 이제 이거는 증거 의학으로 어쨌든 팩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부심이 엄청나더라고요. 사이언스 그러니까 근거 기반을 이제 근거는 우리가 사이언스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일단은 처음에는 하는 실험이 임상 시험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인비트로 그러니까 일종의 실험실에서
뭐 세포도 키워보고 죽여보고 세포에게 치료도 해보고 이런 인비트로 실험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동물 실험을 해요. 네. 인비보 실험이라고 해요. 동물 실험에서 이제 쥐를 저도 이제 보스턴 터프치에서 저도 연수를 꽤 오랫동안 유전체랑 후성 유전학을 했었는데 진짜 엄청 쥐를 많이 죽여보고 쥐에게 이렇게 불쌍하다. 실험을. 뭐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제가 담당이 그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들이 이제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이잖아요. 임상 시험도 네네네. 여러 단계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의사들의 가장 중요한 정말 마인드셋은 정말 선한 마음이기도 해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 근거 기반은 근거 없는 거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어떻게 근거 없는 거 해가지고 돈을 버냐, 사기지. 근거 없는 거 가지고 어떻게 환자한테 함부로 하냐, 그거는 의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노함,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거 기반으로 하려는 보수적인 습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근거는 이런 거예요. 임상 시험의 끝판왕이 RCT라고 해서 혹시 여기서 많이 다뤄본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할당해가지고 일종의 실험을 하는데 한쪽은 대조군이고 한쪽은 일종의 실험군, 그래서 케이스 컨트롤이라고 표현하는데 심지어는 본인이 케이스인지 컨트롤인지 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플라시보라고 하는 가짜 약을 주는데 문제는 주는 사람도 어느 게 가짜 약인지도 몰라야 돼요. 더블 블라인드. 더블 블라인드. 그래서 네네. 더블 블라인드 RCT라고 하는 게 최고의 그 에비던스를 갖추는 거예요. 네. 엄격한 실험 통제하에서 똑같은 약을 주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근거라고 하고 네네. 그런 더블 블라인드 RCT가 한 개 가지고는 뭐 실험이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지 여러 개 실험을 동시에 메타 분석이라는 것을 해서 통계 처리를 해서 해야지만 통과하는 것을 임상적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일리가 근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당연히 저도 맞아요. 이제 석사를 보건학 석사를 했고 통계 저도 전문가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EBM에 엄청 자부심을 갖고 그것이 역시 한의사들의 어떤 무분별한 어떤 근거도 모르겠지만 진단 기준도 다르고 녹용을 더 줘버리는. 다르고 뭔가 결론적으로는 뭔가 파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오해하게 엔딩. 그냥 끔찍히도 그래서 사촌원의 반응은 95 진심이에요. 진심 싫어해요. 근데 여기에 맹점이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의사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가 맹점이냐면 예를 들면 홍삼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네. 먹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태양인이랑 안 맞아갖고 이제 안 먹는데 먹어본 적 있습니다. 먹어본 적 있어요? 예. 먹어보 좋았어요? 뜨거워지던데요. 그렇죠. 자, 홍삼 전 국민의 일종의 가장 1등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홍삼 시장이 1조에서 2조 사이일 거예요. 제가 정확히 엄청 코로나 많다. 전에는 이 홍삼 시장만 해도 거의 지금은 이제 프로바이오틱 시장이 좀 앞서는 것 같아요. 근데 홍삼이 거의 1조를 넘을 정도로 전 국민이 홍삼을 먹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홍삼이 잘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홍삼이 유명하겠죠. 그렇죠. 그쵸.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제가 특별히 저는 이제 고려 인삼학회에서 한번 이제 그 연구 의뢰 받아가지고 홍삼을 모든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교감신경 우세인 사람과 부교감신경 우세라고 하는 그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구별해서 줘봤더니 진짜 효과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다시요. 영양제도 마찬가지요. 비타민 B를 먹으면 에너지가 넘치나요? 그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넘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구전이 되면서 홈쇼핑에서도 팔고 하겠죠. 네네네. 그렇죠. 뭔가 도움이 되니까 서플리먼트나 이런 건강식품이 이것도 역시 거의 건강기능식품의 전체 매출이 한 10조 거의 양방 약의 국내 제약회사들이 국내에서 처방되는 약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이 건강기능식품 일종 특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한두 개씩은 다 먹고 살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효과가 없으면 그렇게 시장이 커질 리가 없겠죠. 근데 효과가 다 있으면 그러면 또 약이 되겠죠. 네네. 문제는 이게 반신반의 프로 앤 컨스 찬반 논란이 있는 거는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아유 어떤 사람은 쓸데없다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개인의 경험들이고 그러면 임상 연구에서 그걸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말했던 어떤 더블 블라인드 RCT 또 그걸 통해서 메타 분석. 그러면 종종 뉴스나 이제 이런 의학 관련된 기사들이 뭘 얘기하냐면 비타민을 먹었더니 오히려 생존이 더 짧아진다, 죽는다.
또는 비타민 C 효과 없다. 또는 등등의 건강 관련 식품은 어떤 데 보면은 효과 있다 그러고 네. 이렇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가 진심이냐 부분이죠.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약도 그래요. 약도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들도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실험을 하는 것이 개인화된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내 몸속에 비타민 B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 무시하고 똑같이 투여하는 거예요. 필요해도 이 정도 용량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유전체를 전공하다 보니까 모든 이 약과 모든 영양제와 심지어 모든 음식은 사람마다 흡수가 다르고 흡수해서 대사라고 하는 대사가 되는 과정이 유전체가 달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람한테 투여를 했어. 필요한 사람한테도 투여를 했어. 그래서 결론은 불필요한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겠죠. 없겠죠. 네네. 필요한 사람은 있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제로섬이 돼가지고 필요 없는 게 임상시험의 결론일 수 있어요. 또는 심지어 임상시험에서 좋다고 한 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어떤 약들이 좋다고 하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의사들이 처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 약을 처방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먹는 약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수면제, 네네. 우울증 약 이런 걸 처방받았다고 합시다. 네네. 임상 시험에서는 통과됐으니까 에비던스를 엄청 강하게 갖고 있죠. 과학적 근거가 있죠. 근데 나는 그 약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100%가 아니니까. 안 맞는다는 약이 효과가 없을 수 있잖아요. 또는 안 맞는 약은 심지어 안 좋을 수도 있죠. 너무 부작용이 심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비유로 드냐면은 이 에비던스 베이스의 가장 큰 한계는 혹시 그리스 신화 중에 프로테우스 신화 알아요? 불 불 훔치고 네네. 그 프로테우스 거인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방식이 프로테우스의 침대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침대에 눕혀요. 침대보다 짧으면 찢어 죽여요. 사람이. 네, 네, 네. 침대보다 크면 잘라 죽여요. 그래서 어쨌든 죽여요. 그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근거 중심의 함정이라는 게 심지어 그 효과 있다 없다를 이제 무시하고 어쨌든 효과 있다고 한 약조차도 마치 그 여기서 말한 효과는 공중 데이터죠. 퍼블릭 데이터죠. 10만 명 데이터일 수도 있고 뭐 100만 명 데이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그 데이터에 참여했던 나는 평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끝에 있겠죠. 네네. 어떤 사람은 이쪽 끝에 있겠죠. 분포 그래프에 따라서. 분포 그래프의 분산이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의사들은 평균의 차이를 보는데 나는 그 평균 근처에도 있지 않고 끝에 있는 사람한테 그 약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끝에 있으면 효과가 없고 이쪽 끝에 있으면 너무 부작용이 크고 누구한테 약이 독이 되기도 하고 누구한테 약이 맹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프로테우스 침대처럼 우리가 침대에 사람을 맞춰야겠어요? 사람의 침대를 맞춰야겠어요? 사람에 맞춰야죠. 그렇죠. 네. 기성복이 좋겠어요? 맞춤 재단이 좋겠어요? 맞춤이 좋죠. 그래서 그 맞춤을 영어로 테일러라고 하잖아요. 네. 테일러드 메디슨이라고도 표현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의학은. 근데 그거가 음. 어쨌든 지금 아까 그 수가도 말씀하셨고 네. 병원에 가야 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초고령 사회로 갈수록.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뭔가 환자 한 명 한 명한테 다 개개인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 병원 오셔서 아시지만 네. 저희가 한 사람당 저희는 진료를 15분 이상을 해요. 맞아요. 저는 어떻게든지 신하는 30분은 진료하고 해요. 네네. 그리고 증상 하나만 체크하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증상을 동시에 체크해서 어쨌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저는 다 들어주려고 네, 해요. 그리고 실제로 김경철 선생님이 제 몸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지금 갖고 계십니다. 네, 공개도 되면은 네. 제가 남성 호르몬을 포함해서 장내 미생물의 분포를 포함해서 네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네네. 오늘도 좀 리뷰하고 왔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그 가능하다고 보는 게 네네. 뭐 제가 감히 네. 말씀드리자면은 그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그럼 네. 건강 검진을 하면 뭐 1시간, 뭐 2시간 기다리는 시간 뭐 하면 많이 시간을 쓴단 말이죠. 뭐 하루 연차 내고 가야 될 정도로. 그 뜻은 그 실험 건강 검진을 하는 그 시험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시스템의 시험이라면은 모두가 그럼 나는 어떠한 체질이고 그 나는 데이터가 있어야겠다. 그 데이터를 다 보유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맞아요. 있다고 근데
지금의 검진은 정말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아니면 전 국민에게 빨리 암을 발견하고 정말 좋은 시스템이어서 대한민국의 수명을 왕창 올렸지만 검진의 역시 마인드셋은 질병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의 마인드셋이에요. 맞아요. 위궤양 찾고 그래서 이런 거. 질병이 없으면 1년 동안 해주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해도 무사히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파라다임 시프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미래의학을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근데 이미 다가왔고 이미 필요했던 미래의학은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다고 근거 없이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한 빅데이터는 10만 명의 똑같은 데이터가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 근데 그것이 질병이 있다 없다는 검진 데이터가 아니라 조금 어렵지만 미토콘드리아 데이터. 미토콘드리아. 어렵죠. 세포 미토콘드리아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좀 어렵지만 장내 미생물 데이터.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바이올로지 새록새록 수업에서 배웠던 것 바이올로지 같긴 한데. 1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장내 미생물 그러면은 세포가 보통 우리 몸속에 세포 수가 30조인데 장내 미생물 우리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난가요? 내가 아닌가요? 저죠. 아니 오. 이거 저 심오한 안에 일이에요. 있는 세포 아닌가요? 그러면 난가요? 내 바깥에 있는 건가요? 이야, 이거는 장내 미생물은 깊은 어쨌든 질문인데. 박테리아 또는 네. 곰팡이 일종의 우리는 포유류, 걔네는 세균. 그러면 세균은 난가요? 아닌가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냥 일단 나는 아니겠지.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 임차인. 오, 재밌네요. 네. 전대인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 임차인이면 그러면은 그 건물의 일종의 주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죠. 주인은 나죠. 근데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임차인은 늘 여기서 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법적 주인 말고 네네. 임차인이 주인인가요, 아닌가요? 그 건물의 주인. 실거주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 숫자까지. 우리 몸속에 세포 수가 30조라면 우리 몸속에 공생이라고 표현해요. 네네. 같이 더불어 사는 이 세균 덩어리는 100조 개가 넘어요. 헐. 그리고 우리 세포가 개인화돼서 우리를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 못지않게, 예를 들면 유전체가 영향을 주는 거 못지않게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우리의 장뿐만 아니라 피부, 장뿐만 아니라 뇌, 장뿐만 아니라 호르몬과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원초적인 것까지 좌지우지해요. 심지어 요즘은 혈당 측정기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그거 혹시 다뤄본 적 있나요? 아니요. 혈당 측정기는 요즘 매우 핫한 이슈예요. 그쵸. 아, 그래요? 그래서 혈당을 이렇게 한 10시간, 10일 내지 한 10살 정도 이제 여러 회사들 거 붙이면은 자동으로 내 스마트폰으로 5분 단위로 계속 혈당이 트래킹이 돼요. 좋네요.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어떤 새로운 뷰를 갖는데 그것이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고구마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누구는 떡 먹으면 올라가고 누구는 파스타를 먹으면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지 않아요. 네. 이 차이가 이제 저는 유전체적인 관점에서 설명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내 미생물과의 공생 관계 때문에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기존 의사들이 모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신경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 신경하면은 보통 운동신경 아시죠? 내가 예. 명령해서 이거 좀 움직여, 때려, 점프 이런 거. 점프해, 네. 운동신경. 어쨌든 내가 명령해서 수행하는 반사신경, 운동신경. 감각신경 들어본 적 있죠? 뇌가 받아들여서 아 뜨거, 모감 육감할 때 아 차가워, 아 아파 이런 것을 감각이 어디서 느끼는 거죠? 뇌가 느끼는 거죠. 네네. 뇌가 지배하는 신경이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인데 그러면 심장을 뛰는 것은 뇌가 지배할까요? 아닙니까? 심장이 지배하는 거예요. 뇌가 인지해서 내가 명령해서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못하죠. 되죠. 예, 예, 이제 예. 뇌는 인지는 할 수 있겠죠. 아 내가 뛰는구나. 근데 평소에 인지할까요? 안 하죠. 아닌 것 호흡 같습니다. 인지 못하죠. 예, 예. 호흡 명령할까요? 아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뇌가 모든 것을 관여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라 해서 자율신경이라고 붙여요. 그 주인은 누굽니까? 자율신경은 우리 몸속의 일종의 하모니이기 때문에 네, 뭐 이 하모니다. 자율신경 시스템이는 예를 들면은 두근거림 경험하잖아요. 네네. 콩닥콩닥. 이것을 이제 멈추지 못하면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부르잖아요. 음. 근데 이게 팔딱팔딱 뛰는데 제발 좀 나대지 말라 심장아 할 때 명령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장은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 반응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뛰니까 보통 자율신경은 긴장신경과 이완신경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SNS, 심파테틱 너버 시스템과 PNS, 파라심파테틱 교감부교감으로 이어져요. 우리 몸은 알아서 호흡도 해야 되고 알아서 소화시켜야 되고 알아서 우리 몸속에는 신진 대사가 돌아가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율신경인데 이 자율신경을 의사들이 알긴 알아요. 근데 검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의사들은 맥진을 하고 기가 화옵니다. 맥진을 했더니 당신은 태양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서 이 자율신경을 가지고 맥진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우리는 이미 자율신경을 검사하는 체계가 있거든요. 네네. HRB라고 해서 해보셨던 검사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의사들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이 있냐 없냐 내시경.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은 MRI 찍으면 없으면 질병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들이 생각하는 파라다임인데 그런 검진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모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이 복잡하고 정말 나만이 고통받는 증상을 의사들이 알아낼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단면적인 면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질병 관점에 그러면. 세팅이 돼 있으니까 환자, 병원 이런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저는 미래의학은 병원 중심이 아니라 결국 커스텀 소비자들 중심으로 세팅이 된다. 그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 의사들 앞에서 혈압 재면 높잖아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인가요, 아닌가요? 고혈압이죠. 140이 넘어 의사 앞에서 높으면. 그러면 집에서 낮으면. 저혈압. 그러면 혈압이 의사한테만 가서 혈압 재면 높은 사람도 있잖아요. 영어로 이제 그런가요? 하얀 가운을 입으면 혈압이 높아진다 해서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이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의사 하면 시험 보는 거 같잖아요. 그러면 140이네 약 처방한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집에서는 혈압이 안 높은데 하는 사람이 있죠. 의사 앞에서 병원에 와서 혈당 체크하는 게 중요할까요? 매일 혈당이 중요할까요? 매일 혈당이 중요하죠. 그래서 매일 혈당이 중요해서 이렇게 손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의사들이 갖고 있는 혈당 기준이 있어요. 126.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1시간 만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2시간 만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일종의 혈당 스파이크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서 오히려 의사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데서 영어로 파티스펀트라고 해요. 참여. 이제는 대상자였고 그냥 우리 고귀하신 의사님께서 알아서 처방해 주시고 네, 토를 달면 안 되는. 아니라 토를 달면 안 되고. 네. 근데 이제는 의사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특히 최근엔 챗GPT가 발달되면서 의사들의 지식을 엄청 뛰어넘고 있어요. 의사들이 그 많은 논문들을 다 읽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밀리는 시대가 됐어요. 소비자들이 훨씬 내 질병, 적어도 니보다는 내가 더 내 질병에 관심 많아서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는 자꾸 논문에 없다고 하지만 그 논문에 없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소비자 주도의 시대에서 우리가 굉장히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의사들이 그런 부분을 눈 뜨거나 대처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시대에서 의사들이 뒤지는 시대예요. 적어도 암이나 심근경색 같은 목숨이 유각이 있어서 그래도 의사 말을 듣는 왜냐하면 지식만 가지고 안 되고 경험이 중요한 파트에서는 의사의 오소로스트 그러니까 권위가 중요하지만 내가 내 체중을 감량하겠다는데 내가 장을 고치겠다는데 내가 식단을 조절하겠다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보다는 내가 나를 더 잘하는 시대가 지금 새로운 시프팅이 돼서 그래서 새로운 저는 이제 메디칼 부분은 1.0 버전이 있고 2.0 버전이 있고 3.0 버전이 있어요. 네. 지금은 2.0 시전이에요. 1.0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서울대학교면 무조건 좋아. 그렇죠. 지방에서는 경북대학교면 무조건 거기 의사들은 다 진리야. 근데 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쵸, 아직 그게 1.0 1.5. 떨어진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 그래서 국립거점대학병원 네. 그리고 연세대 이런 이제 뭐 성모병원 이런 병원도 있잖아요. 그 이제 그런 시대가 그릇이 있잖아요. 1.0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고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전공의를 거기서 하고 전문의가 되면은 일단은 권위를 우리가 순종했던 80년대 90년대까지는 1.0인데 혈압이 떨어지는. 제가 졸업할 때가 95년도였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병원들이 생겨요. 네. 일원동에 삼성병원 대학. 그리고 삼성병원, 삼성의료원이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성균관 대학병원이 됐지만, 그다음에 저쪽 성내동에 아산병원이 생겨요. 96년도에. 이때부터는 기존 병원하고는 다른 세계의 병원이 생겨요. 병원에 스타벅스가 생기고, 기존에는 그냥 뭐 약국만 있고 이런 병원이
카페처럼 멋있고 호텔처럼 멋있으면서 갑자기 직원들이 엄청 친절해요. 서비스의 시대가 된 것이 2.0 시대예요. 네네. 여기에 이제 발빠르게 대응하는 성형외과라든지 피부 전문 병원이라든지 산부인과 여성병원들이 고객님들의 니즈를 그동안 맞추지 못하고 네네. 무조건 가서 2시간 기다리고 앉아 있고 의사들이 호통치는 거에 당하고만 있던 환자들이 이제는 정말 서비스 정신으로 투철하게 무장돼. 그래서 대학병원의 순위가 바뀐다 해서 이제는 빅5 병원의 서울대병원이 5번째예요. 아. 1번이 때로는 아산병원, 2번이 때로는 삼성의료원이고 신촌 세브란스가 비교적 빨리 대응하면서 새로운 건물 짓고 새로운 건물 지으니까 하드웨어가 좋아지고 당연히 서비스 마인드 좋아지고 그런 쪽으로 눈 뜨면서 신촌 세브란스 그다음에 분당 서울대병원이 좀 빨리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성모병원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거기에 다른 병원이 들어왔다가 해서 빅5이 계속 경쟁을 해요. 저는 좀 호텔식으로 호텔식. 좀 갔다. 이제는 병원 그러면은 기업. 그래서 이제 뭔가 의사들이 더 이상 그렇게 군림하지 말아야 되고 서비스 네. 시대가 와서 2.0 시대가 지금도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네. 권위와 서비스가. 실제로 선생님 병원이 굉장히 의리의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엄청난 아니 타임 아닙니다. 네. 엄청난 뷰예요. 물론 엄청난 이제 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뷰가 이제 저희 병원이 아니라 저희는 선정능 숲에 있어서 네네. 오늘이 딱 제가 그쪽으로 이사한 지 1년 되는 날인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인데 저는 3.0 시대는 그 서비스 시대를 넘어서 서비스만 좋다고 의료의 본질은 아니니까 네네. 저는 데이터 시대가 3.0 시대인데 이 데이터 기반 아까 제가 돌아서 왔지만 10만 명의 같은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흔히 말하는 퍼블릭 데이터의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개인화된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하나만 보는 전문가가 아니라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스페셜 제너럴리스트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돼서 융합하고 연결하고 특별히 그 데이터는 질병 데이터가 아니라 건강하냐 하지 않느냐, 패소젠이라고 하는 질병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의사들이 잘하죠. 의사들이 주도해도 되죠. 근데 일종의 살루토제네시스라고 하는 내가 지금 병은 아니지만 건강을 추구하는 나에게 기존 병원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오늘 이 2부 순서에 제가 자세히 좀 더 데이터를 이야기하겠지만 뭐 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경험을 다 나눠서 얘기하겠지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도 헛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의사들 마인드로 이제 그래서 의사들이 세운 회사는 웬만하면 투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죠?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그쪽 경험은 최고예요. 근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갖다 주지 않고 공급자인 의사가 원하는 것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의료 쪽에는 경험이 없는 그런 IT 기술자들이 만든 그런 서비스도 사실은 옳지 않아요. 경험은 정말 중요한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각이에요. 시각.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도 물론이지만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있는 의료 3.0 시대에 어쨌든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가 직접 찾아 나서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맞아요.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의료 3.0 시대를 앞서고 있는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그럼 그분들은 지금 오늘부터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좀 몇 개 좀 권유를 해드리면 좋다. 네네. 이제 제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저분은 처음 보는 분이 네. 약간 좀 마이너리티 너무 투머치 마이너리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한의사 같은 기능의학의 입장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박사도 했어요. 저는 항노화 박사를 연세대학교에서 했고 보건학도 했고 굉장히 저는 정규 코스를 많이 밟았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굉장히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런 기능의학적 트렌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식단에 대해서 기존 생각을 업사이드 다운하는 굉장히 많은 의사들의 주장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의료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일종의 K의료라고 스스로 일종의 뽕 맞은 느낌으로 만족하고 안주하고 이것을 침해했을 때 엄청난 분노를 느끼는 이런 어떤 조급함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경험을 했던 선진 의료의 핵심이라고 하는 미국 의료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시각들이 일고 있어요. 벌써.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 네네. 우리나라 하면은 보건복지부 차관에 해당되고 사실은 더 중요한데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그것을 이제
서전 제너럴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의 일종의 어떤 보건학적 기준, 보건학적 정책의 총책임자가 케이시 민 씨라는 여성 신경외과 의사, 케이시 민 씨라고 하는 네. 암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됐는데 그분이 최근에 쓴 케이시 민스의 굿 에너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 네, 굿에너지. 네. 굿에너지라는 책이 제가 3월 달인가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와서 제가 4월 달에 책을 읽어보고 5월 달에 제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는데 굿에너지는 최근에 최기업님도 저분하고 인터뷰를 하려다가 네네. 이분이 그 서전 제너럴에 되면서 이 인터뷰 한 다음 직전에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사로이 행동을 못해서 인터뷰가 취소됐던 그분이에요. 이 굿에너지라는 책을 쭉 보면 그의 영향력은 제가 이야기하는 슈퍼만도 만났네. 네. 맞아요. 그 여성분이시고 네네. 이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썼던 제목은 내가 의사들의 나도 의사고 네. 내 어머님이 굉장히 아프셨는데 자기는 4.5kg 거대아로 태어났는데 결국은 자기는 나중에 당뇨도 생기고 그랬고 어머님은 내가 굉장히 의사고 내가 암 전문인데 어머님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그전에 당뇨 고지혈증은 차라리 진단받으면데 의사들은 어떤 것도 해주지 않고 이렇게 아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것들을 자기도 우울증도 경험하고 자기도 의사인데 기존 치료대로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근본 퀘스천을 질문하면서 내 몸에 대해서 미토콘드리아 관점에서 대사 관점에서 저 책을 쓴 거예요. 이 책과 이제 이 책에는 특별히 뒤쪽에 다양한 진단 체크를 하고 이런 그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 몸을 알아차릴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자가 진단. 자가 진단 네네. 그리고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 중심의 그런 치료가 아니라 저도 사실 저희 병원에서 핵심이 잘 먹고 잘 자기. 네. 저희 병원의 표어는 제 유튜브가 웰케어라고 하는 TV인데 김경철의 웰케어도 부제가 잘 먹고 잘 자기. 현대인은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잘 먹고 잘 자기, 잘 싸기, 그리고 잘 움직이기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패턴으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제가 네. 궁금한 게 아까 그 EBM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다시 BM으로 네. 거기에 제가 듣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데이터를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그 오버 스탠다드라이즈 하는 거.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좀 그런 뭐 바이오다이버시티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돼요. 좀 무시하는 것이 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이는데 그거가 이 뭐 케이시 이분이나 새로 미국에서 나오는 기능의학은 그러면 EBM에 그래도 아직 그 릴라이를 할 거잖아요. 그래도 아직 그래도 그 증거를 기반으로 하실 텐데 그거에서 어떻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뀐 거예요? 오. 네. 예를 들면 이제 날카로운데?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논쟁이 요즘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논쟁 그러면 여기 구독자들은 별로 관심 없는 나이긴 해요. 근데 최근에 꽤 유튜브로 핫하게 달구고 있는 그 논쟁이 있어요. 이제 닥터 쓰리님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일부 아주 굉장히 진보적인 그 의사들 출신의 유튜버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엄마한테 말해줘야겠다. 예. 스타틴 먹으면 막 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근데 또 나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네. EBM 베이스. 그 안에서도 반대 EBM을 네네네. 어떻게 제시하는? 이제 EBM도 증거해요. 근데 의사들은요 콜레스테롤 약 먹는 것을 엄청 권장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틴. 저도 알기로는 막 어머니도 드시는데 이거는 유전적인 거여가지고 이거만한 게 이거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탈모처럼. 뭐 이렇게까지. 맞아요. 스타틴이라고 하는 것을 의사들은 엄청 맹신해요. 실제 많은 통계들이 그 고지혈증을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결국 콜레스테롤이 궁극적으로 이제 중풍이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게 문제인데 사망률을 엄청 감소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의사들은요 매우 자랑스럽게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 높지 않은데 나는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일종의 에비던스의 베이스의 확고한 신념이었는데 그 전에 그런 약이 뭐였냐면 아스피린이었어요. 아스피린. 네네네. 아스피린. 근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아스피린 신화가 무너졌거든요. 네네. 1차 예방약으로 먹을 필요 없다라고 한 게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의사들이 갖고 있는 신념을 무너지는 후속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허무하겠네. 허무하죠. 스타틴. 근데 이제 아직은 스타틴을 무너뜨리진 않는데 흠집을 내는 연구들은 있어요. 스타틴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 이런 게 이제 어르신들. 근데 근본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될까? 아하. 나쁜 콜레스테롤이 정말 LDL이 나쁠까? 라는 질문을 의사들이 먼저 해요. 유튜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네네.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뭐 검진해서 하시는 거 그 제일 흔히 나쁜 놈의 콜레스테롤인데 그거 말고도 지단백도 있고 같은 LDL도 스몰 덴스냐 라지 덴스냐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도 그 사람한테 말한 것처럼 유전적인 소인이냐 식단 때문이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치가 넘으면 약 처방이 의사들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의사들이 게으른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약회사의 농단에 의사들이 동조한다라는 시각도 있긴 해요. 이거는 이제 거대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굉장히 스폰서십에 의해서 이 산업계가 돌아가고 의료 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이고 특히 미국 주도의 다국적 제약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파워 거기서 데이터를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는 관점에서 이것을 하이라이트하는 것들이 의사들에게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교육받는 학회장이라든지 저녁 식사를 초대하면서 한다든지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주로 연사로 서고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시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수직 구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음모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스폰서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리서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무리 그걸 팩트다. 배제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배제가 되지 않는 이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값싼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약들이 계속 그 비용을 더 많이 내게끔 만드는 구조가 분명히 이 산업계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 같은 일선의 의사들은 그런 것까지 모르고 그냥 교수님이 쓰니까 내가 전공의 때 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자동으로 스타틴을 처방해요. 근데 이제 반기를 드는 무리들이 있어요. 네. 일단 스타틴 먹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굉장히 핫한 주제고 뜨거운 주제고 오늘 다루지 않겠지만 코로나 백신 맞고 힘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나는 팩트인데 의사들은 mRNA 백신 경험도 없으면서 아니라고 해요. 의사들이 경험했던 백신은 약화시킨 어떤 생백신, 사백신 그러니까 기존의 독감 백신 정도로 의사들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mRNA 백신은 아예 세상에 처음 나온 백신이어서 누구도 이 화이자나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몰라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 터지고 사실은 캔서 백신이라고 암 백신을 만들려다가 그 화이자랑 또는 다른 회사 모더나가 그것이 우연히 그 기존으로 백신을 내서 했지만 우연히 마치 비아그라가 우연히 나오듯이 원래는 캔서 백신 회사들이거든요. 암 백신이라고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그냥 해서 잘 들었어요. 근데 못지않게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불균형 그때부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아직까지도 낫지 않는 피부병을 그때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건선, 네. 네.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낫지 않는 정신과 질환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사들은 이거를 애써 무시해요. 모르니까. 모르는데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약들도 그래요. 우리가 스타틴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의사들한테 스타틴 부작용이면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근육에 녹아내리는 병, 핵문근 유화증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것만 배웠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한테만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네. 핵문근 유해증이 아니면 스타틴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아요. 의사들 뇌 구조에서는. 정신병입니다로. 네. 피곤하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자기는 왜 피곤해? 이상해. 정신과가.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머리가 아파? 너 좀 약간 좀 그래. 노이로제 아유 정말 이러면서 째려보면서 정신과가 아유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먹고 힘들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커지니까 기존에 실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부정해요. 이거는 항생제 중에 키놀론 부작용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종 약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 적어도 그 약이 연구되고 개발되면서 중요 지표로 삼았던 그런 이제 어떤 부작용들이 아니면 무시당해요. 근데 좀 전에 습진, 생리 불균형, 피부병, 심지어는 어떤 뇌질환들은 최근에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자가 면역이 요즘 급증하고 있는 시대인데 원인 잘 몰라요.
환경 호르몬일 수도 있고 중금속일 수도 있고 단순히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제가 중요시 여기는 장내 미생물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속속속속 원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치료로 쓰이기도 하는데 의사들이 몰라요. 왜 물어봅니까? 유튜브 보면 다 나오는데. 의사들이 일단 시간이 없고 그리고 자기 진료만 보기에도 바쁘고 배운 것만 해도 어쨌든 나는 환자만 치료하면 되니까 그 진단으로 와 있는 근데 의사들도 알아요. 솔직히 치료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네. 그거를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어쨌든 증거라는 게 증거도 그렇고 뭐 통계도 그렇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주무르기 나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좀 위험한 주무른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이제 매니플레이션인데 저도 통계를 많이 해봐서 주무르기도 해요. 마사지 해요. 근데 그건 저 같은 수준에서 이제 마사지하고 모두가 쳐다보는 데이터에서는 사실은 하긴 주무르지 어렵긴 하죠. 못하기 때문에 경직되는 거예요. 근데 네. 어쨌든 준호 씨가 하려는 말을 제가 네. 예측을 해보자면은 어. 어쨌든 그 스폰서십이라는 것도 그렇고 아, 연구라는 네. 게 누군가가 자본을 대줘야만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수님이나 연구원분들도 어쨌든 그걸 통해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스폰서를 주는 제약회사 입장이라면은 내 약이 많이 팔릴 수 있게끔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주문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방송에서 또는 너무 뜨거워지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음모론이 사실은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처럼 연구 현장에 있는 저는 교수님들이 그 뒷돈 받고 이런다고 생각하지 절대 않고요. 다만 우호적이겠죠. 그 정도? 이거는 안으로 붙는, 연구를 매니플레이션 할 수 없어요. 지금 다 같이 보는 연구는 정말 더블 블라인드 방식이기 때문에 연구를 매니플레이션 할 수 없고 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우호적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COI라고 해요. 우리가 서로 간의 이익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이는 교수는 명성을 얻어서 좋고 좋은 과제를 따왔고 좋은 논문에 싣고 이러면 확실한 내가 어떻게 10만 명 데이터를 모아요. 스폰서십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교수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분야에서는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으니까 좋은 거니까. 근데 그 연구적인 데이터를 매니플레이트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새로운 심장약을 개발했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이 심장약이 어쨌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 앵글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와봐. 연구를 10번 해요. 네. 근데 한 번은 좋게 나왔는데 9번은 부정적으로 나와. 그럼 그걸 안 올리고 다른 앵글로 그러면 이쪽에 가지고 심혈관 레벨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게 봐. 이런 맞아요. 식으로 가지 이거는 않나. 실제 존재하는 거고 이것을 이제 영어로 셀렉션 바이어스. 셀렉션 바이어스. 셀렉션 바이어스. 그러니까 실험에서 안 나온 것은 굳이 논문에서 실어주지도 않으니까 발표 자체를 안 하는 거니까 그쵸. 대개는 이제 메타 분석이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해도 쓰레기 인 쓰레기 아웃이 나오는 것처럼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처럼 애당초 편향된 데이터만 가지고 편향된 분석을 할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연구는 절대적이지가 않아서 항상 그때는 아까 제가 아스피린은 절대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스피린을 1차적으로 처방하지 않고 스타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약들이 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 때문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확고하게 갖고 있는 신념의 그 근거가 되는 그 에비던스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유동적이고 또는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또는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네. 여러 바이아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다고 이 에비던스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저는 흔들리지 않는 EBM에 기초를 하되 그러나 이 지식은 경험과 지식은 또 의사들의 어떤 전수되는 지식은 경험을 갖되 내 환자는 그중에 평균이 아니고 평균에 머물러 있지 않고 편차에 있을 수 있으니 그 환자가 호소하는 것에는 첫 번째 진심으로 듣고 그리고 이 10만 명의 데이터보다는 내 환자의 여러 데이터가 저는 중요하다는 것이 빅데이터고 바로 이 부분이 빅데이터를 다루는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라고 되게 유명한 연구가 이 사람마다 다른 혈당 스파이크를 아까 장내 미생물 관점, 유전체 관점을 다 모아서 사이언스 페이퍼 같은 데 내는 최근의 연구 트렌드라는 것을 강조하고 연구 트렌드뿐만 아니라 결국은 진료시 현장 트렌드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매우 강조하고 이 퍼스널라이즈 또는 통합되는 진료 소비자가 참여하는 파티스펀트 궁극적으로 프리벤션 또는 미리 질병을 비온디가 아니고 비오기 전에 그게 궁극적인 목표이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5P 메디슨이라고 해서 여러 5P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4P, 5P. 그래서 아마 오늘 시청자들이 저를 통해서 좀 유식해지려면 네네. 4P 또는 5P를 알면 좋아요. 오케이. 첫 번째 P가 퍼스널라이즈, 네네. 두 번째 P가
프리벤션, 음. 그리고 예방. 세 번째 P가 프리딕션. 예측. 안젤리나 졸리가 브라카 유전자가 발견돼서 유방을 절제했다. 세상을 놀라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미 멀쩡한 유방을 떼어냈다. 그것이 안젤리나 효과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 15년 전 얘기예요. 안젤리나 졸리 여러분 아세요? 알죠. 알죠.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진단받지 않았어요. 멀쩡한 유방을 마스텍토미 유방을 잘라냈어요. 왜요? 사람들이 샤킹했죠. 네. 포텐셜이 있어서. 맞아요. 그 포텐셜이 있어서. 근데 일단은 안젤리나 졸리 하면은 섹시 컨셉이고 그쵸. 그 사람에게 글래머 스타일로 알고 제일 있는데. 핵심이 유방인데 유방을 절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샤킹했어요. 그리고 실수로 그가 밝혔어요. 타임지에 그 공개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네. 자기가 사실 수술을 했다. 샤킹했어요. 근데 유방암이 안 걸렸대. 유방을 왜 떼? 그러니까. 심지어 그 아까운 그분은 걸. 5년 뒤에 자궁도 뗐어요. 오. 멀쩡한 자궁을. 왜 근데 그랬을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브라카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 것을 현대 기술로 밝혀요. 유전체 기술로. 자, 변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고 나서부터 돌연변이에요. 몇 퍼센트가 있으면 유방을 떼겠어요. 아니면 뭐 음경? 그래요. 몇 퍼센트가 있으면 음경을 떼시겠어요. 저요? 어. 그래도 한 75% 이상은 있어야 될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음경암이 걸리면 이게 다른 그 음경하면 좀 전파- 드무니까 좀 네. 그렇고. 전립선 전립선? 네. 전립선암. 15%? 15%인데 떠요? 아닌가? 아 모르겠어요. 자, 지금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안 떼고 내일 싶네. 비가 온다는 확률이 네네. 몇 퍼센트면 내가 소중하게 준비해왔던 야외 공연을 취소하겠어요. 99%. 100%. 그죠? 비 와도 당연히. 강행해야지. 아 미안해요. 야외 공연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은 친구랑 어쨌든 내일 중요한 데이트를 야외에서 할까 영화관에서 할까를 결정할 때 내일 몇 퍼센트면 취소하겠어요. 야외를 40%? 40%? 네. 저도 한 30% 정도? 30%. 이게 네. 이제 먼지에 따라 다르죠. 네네. 그 정도는 30-40%고 이미 벌써 다 예매하셨던 공연은 99%. 그 강행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근데 만약에 유방암이라면 그게 이제 고민인 게 안젤리나 졸리의 엄마가 유방암이었고 네. 그래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고 자기 이모도 유방암이었고 그리고 그 불행한 가족을 또 봤겠죠. 자기한테 입양한 내 아이가 있었고 근데 몇 퍼센트? 75%. 오, 너가 말하는 그 피규어네.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 일반 여성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유방암을 걸려요. 왜 그런가요, 그거? 이제 그 유전자 차이 때문에 네네. 또는 서구화된 음식 때문이라고 둘 다 문제가 김치를 있는데. 먹어야 돼. 근데 75% 어떻게 예측하냐면은 브라카라고 하는 돌연변이 흔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정말 암이 유전자 때문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연히 생긴다고 하는 걸로는 우리가 유연한 답을 정말 몰라요. 암이. 근데 적어도 유전성 암이라고 하는 영어로 헤디트 캔서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브라카 유전자가 변이가 있으면 브라카 1, 2의 변이가 있으면은 남들보다 6, 7배. 그러니까 보통 10%가 이제 거기는 끝까지 가면 생명 걸리는 평생 유병률이니까 10 곱하기 6, 7배면 60%에서 70% 사이. 네. 그 정도 확률이면 그러면 떼겠어요, 안 떼겠어요? 못 떼죠. 어떻게 떼요? 그래도 멀쩡한 유방을. 그렇죠. 안젤리나 졸리가 뗀 것은 유방이 아니에요. 유방 조직을 덜어내서 유방은 그대로 놔두고 유방 삽입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 안에 살만 긁어냈구나. 살만 긁어낸 거예요. 아. 유방이 이뻐졌겠죠. 그리고 그러겠죠. 75%가 몇 퍼센트가 됐을까요? 0%가 됐죠. 할만하네요. 그러면. 할만하죠. 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중심으로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브라카 회사가 대박이 나고 미리어드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한다 해서 안젤리나 졸리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까지 예시를 드는 건데 한 번도 우리가 예측해 본 적이 없잖아요. 내 질병을. 그렇죠. 그렇죠. 질병이 있냐 없냐만 본단 말이에요. 탈모 이런 거만 신경 쓰고. 있냐 없냐만 본단 네, 말이에요. 네, 이미 생긴 다음에 어떻게든지 뒷수습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질병이 생길 것이다. 우리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때로는 신호를 못 알아차릴 수 있어요. 유전자 이슈가 있으니까 적어도 질병마다 30에서 70%까지는 유전적인 기여가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만 같은 경우는 30% 정도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 60% 유전적 기여가 있어요. 유전적 신호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생활 스타일, 생활 습관, 내가 먹고 있는 음식 이것이 나를 끊임없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미 데이터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의사들이 모르고 그 증상 신호를 환자가 호소해도 무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표현이에요. 갑자기 아니에요. 이미 쌓이고 있었고 요즘은 현대 기술로는 그 쌓이고 있는 것을 영상의학적 진단 이전에 분자생물학적 몰레큘라 혈액에서 DNA를 추출해 가지고 암을 진단하는 시대까지 가고 있어요. 오. 그런 어떤 거기까지. 정말 가고 제가 네. 제가 유전체 회사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는데 정말 이제는 정말 하이테크 노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 환자의 반복되는 어떤 객관적인 사인들 이런 것들을 호소했는데 의사들이 질병되기 전까지는 나한테 말하지 마. 진단에서 검사해 보니까 없더라. 없어. 너 정말 어. 이러고 약물 부작용 얘기하지 마. 그러나 그 약물의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들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대사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 우리 병원에서 했던 대사물 검사들이 내가 그 약이 안 맞는데 홍삼이 나한테는 안 맞는 나는 교감신경 우세인데 태양인 저도 교감신경 우세 홍삼 안 맞아요. 근데 나한테 너무 추윗하고 나한테 매갈이 없는 나한테 너무 잘 맞는 홍삼인데 그러면 개별화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프리딕션, 5P, 퍼스널라이즈, 그다음에 프리벤션,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싶죠. 네네. 인간 욕구 아니에요. 기본 욕구 아니에요. 네네네. 아픈 다음에 어떻게든 치료하는 게 욕구가 아니라 건강하고 살고 싶고 있죠.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싶죠. 네. 예측해야 예방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하이 리스크 그룹이 좀 더 하이 리텐션 할 거, 어텐션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중요한 게 파티스펀트 페이턴트라고 하는 참여. 참여 정보할 때 파티스페이턴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파티스페이턴트 즉 이런 팟캐스트 많이 보기. 맞아요. 그래서 의사 중심이 아니라 적어도 건강은 내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의 마인드, 지식들이 쌓이면서 동등성을 넘어서 어떤 분야는 개인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의사보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내는 데이터 의사가 많이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제가 내가 알죠. 어쩌다 병원에서 검사하는 혈압이나 혈당은 그것뿐이지만 내 평소 혈압은 내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의사 앞에서 재는 혈압보다 내가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유전체 데이터는 내 거예요, 의사 거예요. 제 거죠. 유전체 데이터는 무려 30억 개나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저장할 수도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데이터를 볼 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제 USB를 들고 다니거든요. 30억 개 데이터를. 그럼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30기가바이트. 근데 그 중에서 변이만 떼면 500메가바이트. 변이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는 개인 정보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인데 그러면 내가 정보를 줘야 의사가 진단하는 시대가 된다 해서 그래서 파티스페이턴트라고 해요. 참여. 네. 그래서 소비자의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의사들이 존중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 특히 질병의 이중도가 낮아서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질병, 예를 들어서 비만, 다이어트, 탈모, 장 안 좋은 거, 잠 못 자는 이런 것은 질병이 아니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데이터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P, 4P 넘어서 5P 하나 더 P를 달려면 프리시전 메디슨 들어본 적 있어요? 프리시전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명확한. 정확도. 정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언론에서 정밀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네. 보통 정밀 가공 정도만 쓰지만 맞아요. 근데 정밀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썼던 시대가 언제부터였냐면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에요. 코로나? 이라크 공격. 이라크? 정밀 타격. 부대 정밀 타격. 네.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성층권에서 이제는 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적진에 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번에도 우리 그 이란 타격할 때 매우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했잖아요. 맞아요. 프리시전 메디슨이라고 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언제부터 언제부터였냐면 정확히 말하면은 빌 클린턴 시대부터예요. 클린턴 시대의 부통령이 오바마였어요. 죄송해요. 오바마 시대부터였어요. 네네네. 오바마 시대의 부통령이 지난번에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네. 바이든이 옆에 있고 오바마가 프리시전 메디슨 시대를 주창한 것이 15년 전이었어요. 네. 그리고 5년 뒤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건데 그래서 15년 좀 프로젝트를 필요해 보이던데. 그쵸. 본인은 사실 암에도 걸리셨죠. 그래서 프리시전 메디슨이라는 것은 정밀 타격이라는 뜻이에요. 네네. 기존의 암 치료가 어땠냐면은 초과 삼간 태우는 방식이었어요. 똑같은 항암제. 그냥 폐암이면 똑같은 백금 쓰고 위암이면 똑같은 5FU 쓰고 근데 사람들은 부작용을 엄청 호소하고 낫지도 않고 죽어나가요. 그쵸. 그게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런 시대였어요. 네. 근데 유전체 돌연변이에 따라서 항암제를 고르는 맞춤 의학 시대가 생긴 지가 15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항암제 버전 3.0은
그동안 의사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면역이라면 한의사들의 전유물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라 하던 면역 항암제 시대가 열리면서 항암 버전이 3.0이 되면서 면역 항암제는 뭐냐면 공격에만 치우치지 말고 내 스스로 프리벤션 좀 하자. 셀프 디펜스 하자. T세포 중심으로 또는 요즘은 NK세포 중심으로 정밀 타격하지만 하지 말고 정밀 타격은 없으니까 나의 디펜스 메커니즘 암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아까 캔서 백신이 이게 4차 항암제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와서 화이자랑 모더나가 mRNA 백신으로 코로나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문점이지만 어쨌든 이런 정밀 타격 시대가 오면서 암 치료하는 의사들이 빠르게 태세 전환해요. 면역이라는 게 있구나. 네. 녹용을 먹어야겠다.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제 역시 다국적 제약의 중심에서 그동안 투자자들이 화이자라든지 먹스라든지 그런 어떤 BMS라든지 정말 1, 2등 하는 항암제들을 만들면서 그게 대부분이 면역 항암제 그리고 자가 면역 시장들 이런 것들을 탑 10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네. 기존의 파라다임이 바뀌던 것 중에 데이터 기반의 사람한테 맞춤으로 하는 프리시전 메디슨이 아주 지금은 대세가 되고 있는 게 암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여러 질환들이 아마 암 프리벤션 퍼스널라이즈 또는 프리시전 메디슨 시대가 저는 오고 있거나 또는 기존 의료가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건 하이테크놀로지 얘기예요. 그냥 한의사적인 마인드셋으로만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나무적인 이야기다. 네, 굉장히 제가 지금 커댔지 첨단을 얘기하고 있고 저는 그런 경험들에 굉장히 눈 떠 있고 특히 요즘은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의사들의 기존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네네. 그런 쏟아지는 정보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근데 다 돼가지고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 지금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런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의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은데 근데 아까 포인트로 좀 돌아가자면은 그래도 에비던스를 쫓고 있는 중. 그래도 이게 시스템적으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교육에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이제 대한민국 의사 시장이 너무 전문의가 많다. 맞아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저희가 연장전에서 더 얘기하도록. 그리고 오메가 테스테스테론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맞아요. 그리고 단돈 5,000원에 제가 정말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후반부에 있는데 네. 장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케이 장내까지. 장을 치료하고 뇌를 치료하고 여기 젊은 분들이 아마 관심이 있어는 뇌질환 이야기, 네. 장질환 ADHD 얘기를 얘기. 그리고 우울증. ADHD 얘기, 우울증을 정말 정신과약으로만 처방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버드 정신과 의사가 최근에 낸 브레인 에너지 기반으로 제가 미토콘드리아 얘기도 할 거고 조금은 재밌는 지식은 또 재밌는 또는 재미있다기보다는 정말 절실한 이야기는 후반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거기서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베이스.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일반